외국인의 현물 매도와 선물 매도, 또 프로그램 매물 이런 것들이 코스피의 낙폭을 우려 이상으로 키워놓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환율 3일째 상승입니다. 환율이 3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115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달러원 환율은 현재 1160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낙폭 확대입니다. 삼성전자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사흘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음식료주 이틀째 조정입니다. 음식료주가 이틀째 조정을 받다 오후 들어서 업종지수가 강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음식료 업종지수는 지난주 목요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니까 시장 부진이 아주 썰렁합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2분기 실적이 나쁜 게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못 미칠 거다 이런 얘기가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수급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인덱스로서 삼성전자는 시장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지니까 시장 자체도 좀 흐름은 굉장히 좀 나빠 보이는데 이학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물론 종목별로도 문제가 있겠죠. 삼성전자도 당초에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영업이 좀 줄을 수 있다라는 것, 심각한 문제지만은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비싸서 이렇게 빠진다기보다는요, 크게 봐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물량을 줄이고 있는 외국인의 어떤 큰 틀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현재 이 가격으로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8.2배 정도 나옵니다. 현대차는 7.5배 정도 나오죠. 만약 이들이 비싸다라면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싼 주식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글로벌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고요. 거기다가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중국 시장은 글로벌 투 중에 하나였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위축되는 모습, 주식시장도 영 좋지 않은데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전반적인 비중을 줄이는 그런 와중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에서의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삼성전자 개별 종목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시장 분위기가 더 싸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업종별로 보면은 가장 그래도 견고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음식료 업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음식료 업종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요일날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졌는데 오늘도 이틀째 조정은 조정인데 조정 양상은 상당히 좀 견고합니다. 하창봉 팀장께서는 글쎄 음식료 업종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음식료 업종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모멘텀을 많이 이야기한 오리온이 거의 95만 원대 주가에 달리고 있고 대표적인 빙과류를 할 수 있겠죠. 롯데 삼강이라든지 빙그레 같은 종목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음식료 업종의 상승세는 5월 초순부터 이어지는 증시 하락 조정 속에서 약간 네 박자가 맞았다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역시나 대표적인 원가가 하락했다는 것 그리고 가격 스프레드 전이력이 높다 보니까 마진이 좀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역시나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이익이 좀 증가하고 이것이 곧 주가로 반영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에 보면은 대두를 제외하고는 곡물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가 설탕의 원료죠. 원당 가격 같은 경우도 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가적인 부담 자체가 매출적인, 영업적인, 이익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률 OPM을 좀 늘렸다 볼 수 있겠고 그런 와중에 사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도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물론 환율이 한 1160원대를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반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제 원자재 하락 속도보다 원달러 환율의 반등세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2분기까지는 환율 효과에서 원가
인하 요인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원래 이렇게 잘 가지는 않는데 시장이 워낙 좀 조정이 심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실적인 모멘텀이 되는 상황에서 수급 쏠림이 좀 나오지 않나 보겠고요. 하지만 지금 장이 앞으로도 계속 유로 위기가 조금 진행형으로 본다면 최근의 강세 흐름은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잠깐 생각하는 종목은 빙그레가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죠. 메로나라든지 뭐 바나나 우유 이런 건데 실제로 국내만 파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남미라든지 일본 글로벌 업체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 뭐 메로나라든지 바나나 우유의 어떤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 해외 판로 쪽으로 역량을 펼치다 보니까 사실 한 20년 전에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그런 흐름 자체가 조금 강세를 기어온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사실 한 6만 5천 원까지 하다가 7만 5천으로 방 뜬 거는 사실 국내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갑자기 계속되는 무더위 때문에 이 빈가 업체에 대한 모멘텀이 좀 들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투자 전략은 이 종목이 그렇게 뭐 잘 가는 건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오늘 한 7만 3,800원 정도 있는데 어떤 지금의 성장세를 봤을 때는 8만 원 넘어갈 수 있는 거는 가능성 좀 열어두고요. 트레이딩 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에 사는 전략보다는 한 7만 원, 7만 5천 밴드에서 조금 매집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은 습관적으로 경기 방어주 얘기를 하는데요. 음식료주, 뭐 경기 방어주 성격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는 방점이 아무래도 실적 개선, 이익 개선 이런 쪽으로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최선호주로 빙그레까지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유로존 빅4 성장 재원 마련 합의입니다. 유로존 빅4가 성장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규모는 유로존 GDP의 1% 수준인 1,300억 유로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오늘 25일 공식적으로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구제금융 지급 방식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EU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좀 유로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당분간 이런 변수들이 좀 시장 밑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봉 팀장께서 이번 주 유로존 관련 체크포인트 이런 좀 짚어주십시오. 네, 사실 뭐 이번 주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선물을 16,000계약을 팔고 지금도 보면 주식을 파는 데 대해서는 약간 유로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유럽 4개국이 한 1,300억 유로 규모의 재원 마련에 합의를 하고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 6월 9일 정도인가요? 한 1,000억 유로 정도 스페인 GDP의 10%에 해당하는 1,000억 유로 정도를 스페인 은행권에 지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불할 것이고 과연 스페인은 어느 정도 은행권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느냐. 강도는 구조조정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28, 29일 유로 EU 정상회담까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때 봤을 때 이제 돈은 그냥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유로존에서 스페인 은행으로 돈을 지불하게 되면 아무래도 스페인 은행권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시장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 한 시나리오를 세워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 은행권에 이 은행이 부실이 생긴 거는 부동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제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배드뱅크를 한번 설립해라 이런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지불 능력이 없는 은행들은 바로 그냥 퇴출시켜라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사실 1번과 2번 안은 너무 극단적인 예시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거론되는 게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면서도 경계하는 요인입니다. 스페인 1,000억 유로를 주긴 주는데 은행에다 직접 줄지 아니면은 정부를 통해서 줄지죠. 근데 우리 시장이 많이 노출된 대로 정부를 통해서 주게 되면은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스페인의 금리를 안정화시키게 되는 좀 불리하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안건이 나오는 것이 과연 돈을 어디서 주냐입니다. ESM을 통해서 주는지 아니면 EFSM을 통해서 주느냐입니다. 독일은 사실은 ESM을 통한 지원을 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ESM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 성도 상황이 됐을 때 지급 변제 능력에서 독일 국가는 변제 1순위가 되고요. 민간 채권자는 2순위로 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채권자는 자기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 중순 정도에 스페인이 1,000억 유로를 지원하는데 ESM을 통해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키는 28, 29일 정도에 과연 재원을 어떻게 지불하느냐가 가장 키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지급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지급하느냐 또 어디서 지급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하고 나서
당일은 호재로 인식을 했다가 그다음에 스페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또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경험도 있고요. 이런 경험도 다시 한번 좀 되짚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말 사이에 유럽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큰 뉴스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뭐 미국이나 중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유로존 문제는 조금 물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는 또 다시 G2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계속 시장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서 그 부분 좀 다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잠깐 유럽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요. 주말에 EU의 4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발표는 뭐 좋게 나왔고요. 잘 했다. 성장에 대한 합의를 맞다 얘기 나왔지만, 실제로 언론들의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뭐 거의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또 심하게 얘기했죠. 그리스 사람들이 우는 소리 좀 그만해야 되고, 정말 자기 할 도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자꾸 손만 벌린다고 해서 아주 일가를 했기 때문에요. 요즘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는 얘기 참고적으로 좀 덧붙여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중국이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실제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도 상당히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5% 정도 반등했다가요. 그것을 5월 달에 조금 쉬었고요. 1% 쉬었고 오늘까지 하면 거의 지금 5% 이상이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크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죠. 결국은 경제 성장률 예측이 중국 내부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학계라든가 금융 관변단체에서도 계속 내리고 있고, 또 IMF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8.2에서 8%까지 줄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어떤 글로벌 경제의 심장 노릇을 했는데요. 경제 성장이 이끌어가는데 그런 것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유로존에서의 경기 위축이 바로 여기에 중국의 직격탄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만큼 내수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중국 금융당국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답답하다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죠. 워낙 불확실성이 높고요. 중국도 말은 많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행동은 아직 지지난주에 실질금리 처음 내린 거 이후에는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시각이 여전히 좀 보수적인 것으로 많이 무게가 바뀌고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제가 7.5%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내심 8% 중반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다. 중국은 원래 양회나 이런 데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G2 중에서 특히 중국 정책 기조 변화 이런 부분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선물 4일째 순매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번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니 시장도 급락을 했고 오늘 현물, 선물 양쪽에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 시장만 오늘 이렇게 크게 빠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수급 상황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전체적인 전략까지 묶어서 이학영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프로그램 매물은 특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이요. 3천억대가 계속 넘나드는 프로그램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분히 기술적 성격이 짙은 거죠. 이것은 크게 말씀드려서 시황에 큰 상관이 있다기보다는요. 수학적 판단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장으로 많이 빠지면 많이 매도가 나오면 언젠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물량이 또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제 시장 전반적인 의견을 잠시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나올 때마다요. 그나마 좀 반등을 시도하던 기업들이 실적을 오히려 좀 썰렁하게 나오면은요. 오히려 좀 실망감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이번에는 어닝 시즌이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악재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적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가 있으려면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 6주죠. 지금도 5주 이상을 기다려야지
공식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좀 혼조권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시장에서는 말이 쉽죠. 철저하게 무슨 단기적인 기술적 매매만 가능하리라 보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말이 그 기술적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주식 비중은 오늘 1840이 내려갔기 때문에요. 이탈했기 때문에 60% 이하로 줄이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오히려 좀 주식에 대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요. 짧게 못하시는 분이라면 주식 투자를 가감이 좀 쉬워야 될 시기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점이죠. 전 저점이요. 1780을 제시합니다. 사실 뭐 시장 증시 여건이 우호적이질 않습니다. 유로존 상황도 그다지 좋지를 않고 매크로 여건도 좋지를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져봤던 것도 사실이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크지 않다.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시장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코스피 지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고 있는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기가 코스닥 쪽으로 좀 쏠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조금만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하창봉 팀장께서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다음 주 이제 1800 깬다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 이야기해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피 대비 약간은 그나마 선방하는 이유는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 지지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장 자체 사실 뭐 지수에 대한 전망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수가 최소한 계속적으로 1800, 1900포인트 밴드권에 있을 때 내는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살아있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 영향권에 별로 상관이 없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서 유가증권 기준으로 차익과 비차익이 동반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그런 흐름이 좀 덜하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벌써 올해 반기, 2, 4분기가 성적표 끝납니다. 그래서 중소형 펀드들, 자문형사라든지 일부 펀드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망가뜨린 손실을 코스닥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일부 중소형주 쏠림 현상이 좀 나왔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 워낙 전반기부터 대선 테마주라든지 관련 테마주들에서 강도 높은 구절을 하다 보니까 4월달 이후로 사실은 한 2, 3일 가다 보면은 말고 2, 3일 가다 말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일부 뭐 대선 테마주 잠깐 아니면 태양광 관련주, 모바일 무선 충전기 관련주 반짝반짝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반짝 효과에 그쳤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코스닥에 손을 댔는데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섹터는 IT 부품주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되고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섹터보다도 코스닥에서 성장성을 갖다 붙이기, 그러니까 갖다 붙인다는 표현이 너무 그런가요? 약간은 부과하기 가장 좋은 섹터가 I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매기세가 나왔지 않나 보겠고 대표적인 종목은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잠깐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갤럭시 S3라든지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6만 원 정도에서 가격장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2, 4분기까지 이어진 성적표라든지 그리고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예약 판매이기 때문에 지금 팔고 있는 그 실적은 3분기 이후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분기의 성장세를 3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패드 2 관련주죠. 근데 요 같은 경우도 일단 현재 수가는 한 29,000원 정도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거는 사실은 2분기 성적표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3분기까지 봤을 때는 약간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힘이 좋은 건 옵토렌텍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10,000원 정도에서 약간 저항을 받았습니다만은 옵토렌텍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갤럭시 S3에 800만 화소의 옵토렌텍의 카메라 모듈 부품이 들어간다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요. 메모리도 중요하고 2차 전지도 중요합니다만 수많은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매개세에 좀 몰렸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사실은 최근에 어느 정도 2분기 실적은 반영됐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차후에 시장이 잠깐 조정을 보일 때 뭘 살까를 고민할 때는 저 바닥에서 당기고 있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고점에서 조정받은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유가증권 시장이 계속 밀리는데 코스닥만 선전한다는 거 이런 흐름도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급락한다 그러면 코스피가 급락한다 그러면은 뭐 코스닥 시장은 시차를 두고 더 급락할 소지도 있다는 점. 어쨌든 뭐 코스닥 시장이 선전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인터플렉스, 옵트론텍,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